네, 잘 보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븐밸류 투명성 발표를 맡게 된 하경리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투명성이란 목표 지향인가 현지인 중심인가, 투명한 사역이란 브링업에서 투명한 사업은, 앞으로의 브링업은 이라는 5가지의 타이틀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투명성 사전적 의미는 1. 물체 따위가 속까지 환히 비치는 성질. 2. 어떤 사실이나 생각 따위가 의심받을 만한 점이 없이 모두 알려져 있는 성질. 3. 일의 상황이나 성질 따위가 확실하거나 분명한 성질이라는 3가지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목표 지향인가 현지인 중심인가. 상당수의 사람들은 본인이 세운 목표의 성취를 위해 달려갑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함께 동역하는 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나아가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현지인이나 사역자나 모든 이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열린 방식의 사역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순간에 드러났을 때라도 누구에게도 떳떳해야 하므로 초기 사역부터 동역자 및 현지인과 함께 의견을 조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투명성의 첫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숨기는 사역이 아닌 열린 사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재정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특히 재정적인 부분을 공유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재정적인 부분에서 부딪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투명성 있게 열린 사역으로 나아가야 이런 부분들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적 학습이 일어나야 합니다.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닌 서로 배우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기 다 다른 사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배려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투명한 사역이란 닫힌 문을 여는 것이며 목표를 혼자 정하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조력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며 교사가 되는 자리에서 학습자의 자리로 교육이 아니라 멘토의 자리로 말하는 것보다 듣는 자로 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은 내면의 동기, 누구에게도 열린 마음,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의 투명성, 결정의 투명성, 파트너가 누구인가도 투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채무관계, 재정은 그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필요한 것이 바로 투명성입니다. 그럼 불잉업에서 투명한 사업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발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투명성이 필요한 부분 대표 3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맡은 업무라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재정과 기부 영수증 기획서 보고서입니다. 브링업은 현재 매년 2월에 전년도 사업보고와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4월까지 공익법인 결산 서류라고 전년도 결산을 홈택스에 신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그 외 상반기에 총 9개 정도의 국가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를 통해서 브링업의 투명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브링업은 세무사와도 연결이 되어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더욱 힘써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부금 영수증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예금주로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릴 수 있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금주 외 다른 분의 성함으로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은 해드릴 수 없다는 부분에 투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획서와 보고서를 넣은 이유는
본부와 협력국에서 들어오는 기획서를 이사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적극 그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지원하며 그 내용을 가지고 지원센터에서는 본부장님과 필드 매니저님과 이야기하며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브링업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더욱이 신경 쓰며 투명성 있게 나아가려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 본부와 협력국과의 연합하여 현지인과의 수평과 연결 사역을 위해 더 힘써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 공유해드리며 이상 투명성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예, 발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경림 팀장님에게 우리 박수 한번 보내면 어떨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이 7가지 밸류 중에 하나를 저도 맡았는데 쉽지 않은 정리예요, 사실. 내 개인적인 소견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브링업을 이렇게 잘 녹여내야 되는 부분인데 하경 팀장님이 굉장히 멋지게 해주신 것 같아요. 좀 더 저희가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또 이 질문에 대한 부분들도 또 좀 더 나눌 때 좀 더 깊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빨리 끝났는데요. 우리 권누가 선교사님, 지금 바로 혹시 발표할까요? 음소거 되어 있어요, 권교사님. 예, 바로 하시죠. 예, 네, 예, 하다가 또 뭐 피곤하면 좀 쉬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발표해 주세요. 권누가 선교사님, 박수로 우리가 웰컴 합시다. 예, 잘 보이시나요? 네, 예,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 그 지속 가능한 자립 구조라고 해서 이것을 예, 맡았는데요. 과연 제가 이것을 할 자격이 있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어쨌든 죄송한데 예, 예, 이 전체 화면으로 아래에서 조금 더 줌 어떻게 해주시면 어떻게 좋겠어요. 하면 전체 될까요? 이거를 아래 보시면 그 표시가 있거든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요 두 번째 건데 왼쪽에서 맨 아래 요거요? 요걸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아니 그 옆에 거. 예, 예. 예, 아까보다 낫습니다. 예. 예, 이 전체 화면으로 해주시면 조금 더 보기가 좋아요. 맨 오른쪽 거 한번 더 눌러 주시겠어요? 그 옆에 거요. 오른쪽으로. 아니, 오른쪽으로요. 어. 야, 아이고. 아닌데.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요거. 거기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 있는 걸로 줌업 해주시면. 예. 음. 예. 아까 맞습니다. 아니, 예. 그 옆에 있는 요 줌업 한번 더 올려. 죄송합니다. 잠깐만. 예. 그거 성교, 아니고요. 맨 아래에서 예. 그건가? 마이너스 옆에 있는 거 한번 눌러주실래요? 성교사님 F5 누르시면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으로, 네. 됐습니다. 예. 예. 이제 예. 됐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됐죠? 예, 예, 예. 예, 예.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 컴맹이라서 잘 아닙니다. 할 줄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오늘 맡은 강의는 그 지속 가능한 자립 구조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정말 오늘의 선교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기는 합니다. 예, 근데 그 선교계에서 이제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해왔던 선교 현장이 주로 이 바울과 바나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이제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예, 이 선교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그런 선교 모델이 이제 결국은 거의 19세기 지금 20세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이 이제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 현재 그 상황에 정말 맞는가, 이 상황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선교 가정 한 가정을 보내려면 어떤 거의 3,000불, 2,000불에서 3,000불 가까이 지원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려면 결국은 교회 파송하는 교회들이 이제 튼튼해서 그것을 계속 할 수 있어야만 하고요. 또 그렇지 않고 이제 만약에 해야 된다면은 이제 결국은 파송 받는 이 선교사들이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20세기, 21세기가 들어와서는 이 자립 구조가 정말 중요한 테마로 대두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코비드 19을 통해서 이제 한국 교회의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많이 저하되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우리 현지 있는 선교사들도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실제로 철수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선교학계나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연구한 결과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모델이 이 BAM,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까지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후원을 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형태로 갔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즈니스 포 미션입니다. 그렇게 갔었는데 이제는 비즈니스를 선교와 동일한 선상에서 보고 이것을 나의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가 되는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 이제 현재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 라이프 에즈 미션, 그러니까 나의 삶 자체가 선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삶이 그냥 지속되는 이 삶이 내가 어떤 선교계로 갔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속된 나의 삶 자체가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 이 커피 그 커피점을 했다면 또 선교계에서 그대로 바리스타로 그 자격증으로 커피점을 운영하면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이제 우리 브링업이 지금 하고 있는 구조는 NGO죠. NGO는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서 또는 또 여러 다른 선교지에서 이제 모금을 해서 또 그 모금한 금액을 가지고 선교지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앞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 또 선교계에 실제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사 선교사로서는 갈 수 없는 지역들이 많죠. 이제 이미 많이 생겼죠. 중국도 그렇고 또 이런 인도나 지금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또 동남아시아 또는 공산권 또는 중동 이슬람권 이런 모든 세력권에서 이제는 목사 선교사를 거의 받지 않는 그 비자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 세 가지 형태 뱀, 램, NGO라고 하는 세 가지 형태의 구조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잉합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NGO도 이것도 NGO만으로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10년, 100년, 200년 우리가 자립 선교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살아온 과정이 저는 이제 제가 24살 때 선교사로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한국 교회 후원을 받지 않고 이제 스스로 제가 자립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는 저의 예를 들어서 저희 단체의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송받은 선교 단체가 학생 선교 단체 UBF라고 하는데 이 UBF에서 관련한 선교 단체가 ESF라고 있습니다. 또 CMI라고 있고요. 이게 세 단체가 있는데 뿌리는 똑같습니다. 이 학생 선교 운동인데요. 그 학생 시절에 선교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제 그 선교지에 가서 그런 학생 운동 같은 대학생들 또 동료 친구들을 함께 선교하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냥 다만 두 가지 원칙인데요. 첫째 원칙이 평신도 운동이었고요. 첫째는 두 번째 원칙이 자비량이었습니다. 자비량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여기 독일에 처음 올 때는 정말 돈 일절 한 번 안 갖고 왔는데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네, 이것이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빚어오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수적으로 좀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또 오는 이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한 선교사에게 자립의 그 책임도 맡기고 또 선교의 책임도 맡기기 때문에 너무 업무가 과중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중되는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현재 지금도 이 단체의 과제이기도 하고요. 우리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NGO 활동도 해야 되고 선교 활동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분리시켜 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그 두 가지가 다 과중의 업무로 부딪혀 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우리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사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사례를 설명할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한번 토론해 보면 좋겠습니다. UF는 1961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처음에 설립될 때는 그 동남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66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김세훈 박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최고의 신학자인데 이 김세훈 선교사를 싱가포르로 UBF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나 김세훈 박사님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서 UF 선교사 직분을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UF 그 멤버들이 굉장히 낙심을 많이 해가지고 과연 이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제 1969년에 마침 서독으로 간호사들이 초청이 됐었습니다. 이 간호사들을 3명을 UF 선교 본부에서 이제 선교 훈련을 시켜서
아주 짧게 훈련을 시켰죠. 한 3개월 정도 훈련을 시켜서 독일에 파송을 했습니다. 서독으로 파송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평신도 선교의 하나의 초창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제로 그 간호사로 엄청 고생을 많이 하면서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도 실제로 많은 동료 간호사들과 또 동료 의사들, 독일인 의사들 이런 분들을 전도하기 시작해서 실제로 한 5년 후에는 그 수양회를 했는데 굉장히 한 500명 정도에 모이는 엄청난 큰 수양회를 유럽에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정말 가능하다. 이것이 이 평신도들이 참 이렇게 별로 훈련을 받지 않는 신학적인 훈련이 없고 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원함으로써 이런 운동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엄청난 그 한국의 이민 역사가 있었는데, 예, 미국의 의사들, 간호사들, 또 카나다의 재봉사, 또 도계공, 또 뭐 대사관 직원들, 또 동국권의 공산권의 유학생 선교사들, 세종학당 강사, 한국인 강사, 선교사 파송하고 연변 과기대 교수님들 파송하는 이런 이 외에도 수많은 직업들의 분류가 그 선교사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그 한국에서는 다 뭐 스카이 출신들이기도 하고 또 그런 굉장히 그 한국에서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교적인 소명을 가지고 이런 이 아주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 좀 하층의 노동직으로 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이게 이제 선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물론 그 노동자들이 또 전문인 그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감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선교들의 열매가 열리긴 열렸지만 결국은 유학생 선교사들이 그 현지에서 유학을 하면서 현지 그 친구들을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이렇게 많이 제자들 양육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좋은 열매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UBF는 약 90개국에 약 한 1,500명 정도, 지금은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00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전부가 전원이 자비랑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푼도 어떤 그 한국 교회로부터, 한국 파송받은 교회로부터 지원받지 않는 그런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로 이제 뿌리를 내렸고요. 또 이들도 이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평신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물론 이제 그 중에 아주 지부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현재는 이제 신학들을 공부하고 많이 이제 신학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듯이 이제 이런 신학의 부재나 또는 지도자들의 아까 투명성이 우리가 강조했는데 그 투명성이 없고 또 이렇게 너무나 또 자립을 해야 한다고 하는 강박관념, 그러니까 자비랑 선교에 대한 지나친 고정관념으로 인해 가지고 조직이 이제 좀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또 한국의 우리가 이제 문화적 관점에서 배웠는데 이 선교는 그 선교지의 문화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의 문화를 선교지에 그냥 이식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이고 매우 이 합리적인 그런 선교 운동이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ESF 운동은 이건 이제 1961년에 이제 그 UBF가 세워졌는데 한 15년 후에 1976년에 내부적인 개혁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내부적인 개혁 운동의 결과로 이제 조금 너무 평신도 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있었던 이런 신학적인 부재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고 이제 학생 운동으로서의 건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키울 때 너무 선교 자원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단체는. 그래서 너무 한 사람이 키워질 때 어떤 균형 잡힌 사회인으로 키우기보다는 어떤 그냥 이 교회의 이 하나의 자원으로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운동들 많이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건전화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건전화되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지도자들이 많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지도자들이 많이 좀 다른 교회와 협력 관계를 많이 이루어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자립 선교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선교사가 나가지 않는 이런 경향이 많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선교에 있어서는 이제 약화 현상을 일으키는 이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간 그런 약점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현상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또 굉장히 건전화됨으로 인해서 학생 사역이 굉장히 정말 좀 건전하게 활발하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 ESF 단체에서는 한 40개국에서 한 150명 정도의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CMI 운동인데 이것은 이제 2000년도에 다시 한번 내부적인 개혁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2003년도에 UBF와 완전히 분리하게 되는 그렇게 됐었는데요. 이제 본국에 있는 그 교회 선교 원래 이제 우리는 지원센터라고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센터라고 하는데 그 센터들이 다 거의 교회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들의 이제 지도자들이 다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되셨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시스템을 도입해서 교회 장로 집사 그런 시스템과 거의 이제 동일하게 됐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평신도 선교 운동이 굉장히 약화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평신도들이 더 이상 이제 정말 선교 현장에 나아가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생겼고 이제 물론 그러나 이제 신학의 건전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개혁 운동이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선교 사역의 동력이 굉장히 약화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사역이 2000년 이후로는 사실은 거의 나오지 않아서 후속 선교사들이 나오지 않은 굉장히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제가 현재 UBF 선교운동, CMI 선교운동들을 보면 거의 선교사들이 고령화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 우리 브링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거의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계가 거의 약간 좀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CMI에서는 현재 한 60개국 정도의 650명 정도의 선교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이제 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점은 이들이 이제 선교사들이 다 신학 공부를 하고 다양한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양한 교단이 이제 합쳐진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물론 선교에서 긍정적인 면일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고 우리가 협력적인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어려운 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또 그러고 지금 현재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단체 UF, CMI, ESF 세 단체의 가장 그 좋은 열매라고 하면 사실은 1세 선교사들이라기보다는 2세들이 굉장히 탁월한 선교 자원들입니다. 이들이 정말 지금 현재는 2세들이 거의 한 20대에서 40대까지의 2세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현지 문화에 정말 능통하고 현지 언어에 정말 강하고 굉장히 강력한 그런 선교 자원입니다. 아마 이 브리업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2세들이 그럴 거예요. 그 2세들이 굉장히 뛰어난 선교 자원인데 과연 이들을 어떻게 헌신된 선교 자원으로 이끄느냐 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러나 또 우리 사역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2세들이 아빠 엄마들의 그 사역을 그대로 따라주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이제 엄마 아빠는 그런 사역을 하지만 나는 이런 사역을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들의 그 스피릿, 1세들의 스피릿을 2세들이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선교적인 화두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자립 선교를 하다 보면 자연히 이런 굉장히 강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에 강점이 있었고요. 평신도들이 그냥 우리 개신교는 원래 만인 제사장 제도라고 해서 모든 만민의 그 제자와 또 선교 자원화가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는 교회에 가보면 거의 그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에 의해서 이렇게 인도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가져왔는데 이런 학생 운동들은 굉장히 그런 면을 탈피해서 굉장히 역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이렇게 쇠퇴함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평신도 사역이 약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비랑 선교 사역도 약화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너무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그 선교에 너무 그 뭐라 그럴까 역량이 분산되다 보니까 자립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다 겸해지다 보니까 이것이 업무가 과중되어 가지고요. 너무 나중에는 막 이 스트레스도 생기고 또 이렇게 병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점들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또 조금 이 선교를 지원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역동력들이 저하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도 약화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현상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내린 결론 몇 가지 결론을 제가 내렸는데요. 우리가 그 자립 선교와 지원 선교의 조화를 좀 이루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지금 제가 선교 생활 한 44년 정도 했는데 그 44년 후에 내린 어떤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떤 이제 자립 선교가 지속 가능한 자립 선교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그 저기
몰고 간다면 또 이것이 하나의 율법이 되어서 이제 율법이 되다 보면 이 선교하는 선교 자원 자체가 굉장히 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가정의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적절하게 조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의 이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또 우리의 토론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아,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와 목사 선교사와의 조화로운 어떤 동역 이것이 정말 이 우리 브링함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어떤 계층이 되거나 어떤 선교사가 어떤 어, A 선교사가 있고 B급 선교사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동일한 그런 의미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것,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결국은 이제 시대가 또 이제 바뀌었죠. 21세기에 들어와서 지금은 전 세계가 이제 디아스포라 시대가 돼버렸죠. 그래서 뭐 아프리카나 또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으로 오기도 하고 한국에서 유럽으로 오기도 하고 온 군데 서로 다 가는 그런 디아스포라 현상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현상이죠. 이 시대의 현상이죠. 이 시대의 그 현상에 보면은 이 현상들에게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 선교라고 하죠. 도시의 모든 그 인종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만 해도 한 200개 국가에서 모인 인종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개 국가의 언어로 사실은 다 사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이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말 이 디아스포라 선교 사역을 해야겠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또 김성훈 선교사님 사실은 여기 전문가인데 김성훈 선교사님의 그 이 시대의 선교 모략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할 정도로 이 디아스포라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독일에서는 모자이크 베베궁이라고 하는 그 운동이 이제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한 10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데 이 운동, 모자이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 내에 우리가 한인교회가 있으면 한인들만 모이잖아요. 근데 이 모자이크 교회는 한인들만 모이지를 않고 한인도 모이고 또 시리아 사람도 모이고 이란 사람도 모이고 뭐 다 모여요. 하여간. 그래서 거의 한 20개국 정도, 막 30개국 정도의 그 중국 난민들도 모이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재밌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 찬송이나 또는 주기도문이나 또는 기도 같은 거는 다 자기 나라 말로 하고 설교만 딱 이제 독일말로 하면서 이렇게 그 통역기를 통해서 이제 통역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데 정말 재밌는 교회예요. 가보면 시끄럽기도 한데 굉장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독일이 거의 한 300만 정도의 난민을 받았는데 그중에 한 그중에 한 1%인 그 3만 정도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그래요. 3만 명 정도가 이슬람 사람들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 또 한 1% 내지 2% 정도가 회심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뭐 정확한 통계인지는 전 아직은 모르겠는데 이 모자이크 베베궁에서 나오는 어떤 그 잡지나 그런 데서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정말 우리가 저희도 이제 터키나 또 이 중동에
선교사들 많이 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하고 하지만 또 실제로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작은 숫자밖에 우리가 추수를 할 수 없거든요. 이제 그런데 오히려 이런 오히려 이런 독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선교 운동들을 보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21세기에 이루시는 놀라운 기회의 역사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선교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고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겠죠. 또 그리고 이 어떤 한 선교사에게 미치는 그 과부하 현상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팀 사역을 많이 해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팀으로 모여서 정말 각 사람이 은사가 있는 대로 그 은사에 따라서 선교 활동을 하고 또 나머지는 또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뭐 직장을 갖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좀 문화 자체, 선교 단체의 문화 자체가 이렇게 좀 유연성을 가지는, 그러니까 그런 형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인들은 정말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21세기에는 K-컬처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곽강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로 가장 좋은 선교사 자원이 누구냐 하면 한국인 교사입니다. 한국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어디든지 와서 사실은 선교 활동할 수 있어요. 학원을 열고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선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UF CMI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한국인 학원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립도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선교도 아주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는 큰 영향이 있어서 지금 독일의 2021년에 프로크리스트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 빌리그램 부흥 운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빌리그램이 독일에 와서도 한번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 이후에 계속 독일에도 한 4년마다 한 번씩 이런 부흥회를 합니다. 근데 그 부흥회의 주 강사로 2021년에 한국인 교수가 됐었어요. 그래서 정말 탁월한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김미아 교수라고 하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이분이 이제 독일 분하고 결혼하신 분이라 독일 말이 정말 너무너무 잘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로 독일을 잘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선교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이 시대는 정말 이렇게 디아스포라 시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뭐 중국에 가든지 인도에 가든지 또는 중동에 가든지 아르헨티나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이런 아름다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브링업에서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NGO 사역도 이런 비즈니스와 잘 연계된다면 정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지속 가능한 그런 운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으로 이제 제 강의를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좀 토론해서 과연 이것이 이 시대에 맞는 것인가, 또 맞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토론을 좀 하는 제가 어떤 명제를 그냥 던졌다기보다는 이 토론의 주제로 한번 제안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 교사님, 혹시
여러분 질문이나 있으면 해주시고요. 지금 UBF라든지 지금 CMI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지금 자비란 사역을 우리보다 굉장히 앞서서 했었는데, 이런 사역에 대한 좋은 사례가 있다든지, 뭐 성공 예, 사례 한두 가지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 좋은 사례가 예, 제가 지금 알기에는 한 서너 개 정도 알고 있는데요. 예, 이제 이 독일에는 그 간호사 선교사들이 옴으로 인해서 근데 이 간호사 선교사님들하고 결혼한 예, 선교사님들이 이제 다시 독일에 와가지고 거의 한 400명, 500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자원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다들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보다는 다들 직장을 가졌어요. 대부분 이제 한국 주재원들, 한국 상사들의 이제 취직이 됐었죠. 대부분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대우에 취직을 했었는데 주대우의 주재원으로 이제 일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물론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나왔지만 어쨌든 그 이 주대우의 주재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충분한 그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제 많은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예, 많은 것을 예, 이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비즈니스 선교에 성공하신 분들이 또 몇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탈리아의 밀라노 같은 데 보시면 그 어떤 주얼리 사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성공하셔서 지금은 이제 교회도 하시고 그 사업체 밑에 맨 밑에 교회가 있고 근데 그 위에 이제 사업체가 있고 한 그런 아름다운 운동들이 있었고 루마니아나 또는 인도나 아, 이런 데 보면 이제 비즈니스를 그 인도 사역에 보면 그 인도 사역의 지도자 되시는 선교사님이 한인회 회장님이셔요. 인도 한인회 회장님이시기도 하시면서 현대 중공업의 그 지부장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역사를 하시면서 거의 뭐 3천 명, 4천 명 되는 인도 대학생들을 섬기고 돕는 이런 아름다운 사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가 프랑스에 이번에 갔다 왔는데 그 프랑스 선교사님들 한 분이 거기도 이제 하는 주얼리 사업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교회도 하나 구입을 하시고 또 교회 옆에 큰 수양관을 하나 구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승철 선교사님 맨날 우리 여기 수양관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한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큰 좋은 수양관을 하나 구입하시고 그것을 이제 선교 훈련과 선교 동원을 위해서 드리겠다 해서 다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 보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개별적으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는 아직 이것이 조직화되기보다는 그냥 개인의 역량에 의해서 이제 많이 그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약간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개인화되다 보니까 이것이 한 사람의 업적이 되기가 쉬워요. 이것이 그러다 보면. 근데 이제 이것을 조금 서로 우리가 같이 서로 공유하고 나누어서 함께 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 문화를 가지고 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예, 예, 또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다른 분들 질문이 있습니까? 없으세요? 혹은 오늘 권두관 선교사님 하신 강의 내용에 자기도 이렇게 한마디 덧붙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오늘 왜 지금 여러분께 말을 이렇게 시키나 하면 시간을 오늘 너무 이렇게 첫 시간, 둘째 시간을 컴팩트하게 끝내주셔갖고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한 5분 정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또 이렇게 함께 뭐 함께 찬주 발언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해주실 분이 있으면. 예. 질문이나요? 네,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네,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희 전도사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앞으로 선교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현장에 지금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보면 저도 가서 보고 그런 자료를 보면 이제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게 많이 느껴지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게 예, 이제 뭐 이유로는 뭐 세대가 그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았던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앞으로 선교센터를 짓고 선교지를 후원을 많이 한다고 해도 지원할 수 있는 재량이 없다는 사실인 건데,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그러한 물질적인 것보다 사람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여지껏 했던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교 같은 경우에는 뭐 NGO 단체나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앞으로 많이 돼가고 있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는 또 이제 오늘 말씀해주신 자비랑 선교사님들 이제 앞으로 키워나가야 하는데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어떤 게 가장 필요한 것인지. 저는 자녀가 셋이 있는데요. 제가 키우면서 가장 드는 생각이 정말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선교사를 키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또 특히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은 자녀를 잘 키우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기도 했고, 여태까지 1세대 선교사님들은 모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 다음 세대가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잘 잡아가야 할지 좀 고민이 있습니다. 네. 예. 그것이 정말 중요한 화두죠. 이, 정말 지금 이 한국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이 지금 현재 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들 보고 또 성교하러 나오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이,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한번 좀 이, 이런 이전에 우리가 있었던 그 부흥 운동이 한번 일어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법은 우리가 다르게 해야 되겠지만 어떤 그런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불탔던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그 상황이 다시 한번 우리 그 대학생들과 청년들 사이에 좀 일어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건 현실적으로는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느냐. 옛날에는 너무 우리가 이제 그 개발 체제,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에 개발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갔다면 지금은 조금 더 폭넓은 여유를 갖고 이제 이, 결국 이제 지금 우리 브링업이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그 브링업에서 하는 그 이킵 세븐 훈련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잖아요. 이 훈련들을 통해서 이 청년들이 자원화될 수 있다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다만 그런 헌신도, 옛날에 우리가 기대했던 헌신도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팀 사역, 같은 동역하는 사역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장기적으로 또 예전에는 우리가 한번 가면 뼈를 묻어라 그랬거든요. 선교사로 가면.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또 아니기 때문에 단기로도 한 10년이고 5년이고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경력 단절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좀 구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우리 자체 내에서 많은 어떤 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좀 이루어지면 이제 서로 교환해 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만 하나의 저의 그냥 이상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실제로 현실로는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고 우리 아마 신 대표님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혹시 뭐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김진희 노래 정명수 어, 거사입니다. 예. 전도사님 조금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노르웨이입니다. 제가 노르웨이 오슬로 교회 거기가 세대 교체가 됐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70이 넘었는데 이번에 오신 분이 젊은 목사님이세요. 40대 한 중반 아기 하나 있고 그래서 아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자비랑 거기는 어떻게 됐냐면 1층이 교회예요. 그러면 2층이 교회 사택이에요. 2층이 교회 좀 큰 집을 얻었던 것 같아요. 2층이 교회 사택이고 한쪽은 게스트룸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오슬로에 있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무시는 그 사택대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교회가 한 100년이 넘었어요, 집이. 근데 한번 싹수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젊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다 보니까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이 드신 지금 우리 기존에 오셨던 그런 선교사님에 비해서는 좀 뭐라 그럴까 활동이 있고요. 좀 뭐라 그러나 좀 적극적이고 그런 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그걸 잘 봤고요. 아마 저 생각도 제가 지금 금방 아까 지금 이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 땅이 넓은 게 물론 독일도 넓으시니까 노르웨이도 한 곳에 하나 더 그런 식으로 오슬로의 어떤 모델로 아마 그 김진희 선교사님이 요번에 뭐 오슬로로 돌고 이렇게 노르웨이 와 보시면 그러니까 자녀의 교육도 그렇고요. 어떤 선교사적인 그런 것도 아마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젊으시니까. 제가 한번 그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무슬림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그중에 10% 해서 이렇게 개종을 하고 이랬다 했는데 그분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우선 물론 잘 봐야 되겠죠. 목적이 무엇일까? 근데 그분들이 있잖아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냥 왔다가 가지. 그 깊은 왜냐하면 그의 리더들이 감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얘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그냥 교회라 오픈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자비의 마음으로 베풀지만 이 사람들 물론 저희가 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 하시겠지만 때로는 그 노르웨이의 이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시다가 이제는 좀 멈췄어요. 왜? 그네들을 하다 보니까 그 리더들의 이 사람들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 많이 어려움을 겪어요. 저도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그런 계통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같이 어울리긴 어울려도 어느 순간 자기들의 그 리더의 전화를 받는다지 이러면 가버려요. 그래서, 네, 장 교사님. 그런 이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 경우가.
거의 뭐 그래서 90%라고 보면 되죠. 정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항상 선교사님, 신성교사님 진짜 이게 흩어져 있는 한국 사람,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그런 교회가 없다 보니까 그런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을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센터가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자 이러고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게 참 쉬웠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기독교 국가, 근데 지금 노르웨이도 예전에 기독교 국가에서 지금 기독교 국가를 표방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슬람들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 말라라고 의회에서 이렇게 들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어디 가서 말을 잘 못할 정도로 많이 위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거 세븐업 이블 그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예전에 저는 뭐 직장 다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일에도 간호사분들이 많이 가셔가지고 그런 선교사적으로 어떤 그런 희생이라든지 그런 걸 했었다면 지금은 그렇게 희생만 강요해갖고는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가 같이 더불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목사님의 어떤 직업이라는 걸 나라에서 정해줬기 때문에 목사님이 나라에서 월급을 줍니다만 그 외의 분들은 뭐 직업을 갖고 계셔도 되고 또 목사님 주일 되면 일하셔도 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설교 준비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죠. 그런데 이제는 목사님 젊은 목사님들이 나오신다면 아까 건우가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직업이 있어서 그걸 갖고 또 목사적인 그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또 좋지 않을까. 제가 여기서 지내면서 한번 많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지금 뭐 북유럽이 지금 엄청난 뭐 물가 뭐 비싸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살만한 곳이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다 살만해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저는 아까 지게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시는 그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와 목사 선교사의 조화로운 동역이라 하셨잖아요.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평신도로서 그다음에 선교사의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선교지에 나온 분하고 목사님으로서 교육을 이제 전문적으로 받으신 목사님하고의 그 동력도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제가 한 20년 전부터 봐왔고요. 이게 외국에서는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사님 목사님으로서의 어떤 그런 한국에서 같은 그런 기득권?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정말 내려놓고 서로가 융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이 많잖아요. 독일만 해도 프랑크푸르트, 뭐 함부르크 이렇게 멀리 떨어졌잖아요. 몇 시간씩. 마찬가지로 제가 현지인으로서 느껴본 것도 그렇거든요. 여기가 멀리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교회하고 오슬로 교회를 한번 가자면은. 그래, 그런 식으로의 어떤 꼭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선교사, 뭐 평신도 선교사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른 분, 마이크 빌려드립니다. 없습니까?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예, 네. 예, 성인숙 집사님, 그, 감사합니다. 저희도, 예. 오늘 예, 노래, 아까, 예, 네. 저 노르웨이에 있는 성인숙입니다. 저는, 건누가 목사님과 우리 정명숙 쌤, 그리고 아까, 제가 성함 못 봤는데, 말씀 참 김희 전도사.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한 20년 살면서 저는 여기 한국교회가 제가 사는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오슬로 교회랑 한국교회 딴 교회가 또 하나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활성화가 안 되고 없어지는 바람에 지금 이제 한국교회를 많이 이제 사모를 하고 있는데
사실 되게 한국적이었어요. 이제 건누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지역사회에 들어오고 이렇게 현지인들을 위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만을 위한 교회.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 한국 사람만, 그러니까 한국말로 예배. 그러니까 우리만 더 이상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 것도 없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맨날 이제 그렇게 예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커서 나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이제 교회가 없어지고 이제 그 신도수가 점점 줄니까 한 40명에서 10명 뭐 5명 이렇게 줄니까 이제 오시 목사님도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이제 한국을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데 아까 건누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이렇게 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교육 받아서 이렇게 선교하는 것보다 현지인처럼 저희 같은 이런 직업을 가진 간호사로서 저는 이제 직장에서 그 이제 이슬람 이런 사람들하고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존재를 전혀 몰랐는데 이제 같이 얘기하고 이제 그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약간은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교정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분들이 난민들이 오셔가 예수님을 아시구나. 예수님이 이제 이런 분이라는 거 좀 아는구나. 처음에는 전혀 모르다가 조금은 이제 오픈이 됐다. 저는 거기서 약간 긍정적인 걸 봤거든요. 그리고 이 노르웨이가 지금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걸 선포를 했어요. 이제 몇 년 전에요. 우리는 기독교를 아니다. 우리는 오픈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텔레비에 그 주 방송국이 에날코라는 방송국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KBS처럼 그런 방송국인데 그 방송국에서 일요일마다 11시에 항상 예배하는 걸 중계를 해줘요. 그리고 그 밑에 자막을 넣어줘요. 뭐 고린도전서 얼마, 뭐 성경 말씀도 자막 넣어주고 그 에날코를 젊은 분들,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이제 국가 방송이기 때문에 돈을 안 내도 무조건 텔레비가 있으면 무조건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또 긍정적으로 봤고, 그리고 기독교 나라는 아니지만 이 절기 있잖아요. 부활절, 뭐 크리스마스 이런 날을 다 헐리데이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추석하고 그 명절처럼 부활절을 명절,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명절.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그런 날은 노는 날이다 이러지만은 부활의 의미를 그나마 텔레비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하거든요. 학교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 학교에서 교육을 이제 코란도 교육하고 바벨 성경도 교육하고 얘기 다 한대요. 그 교육 과정이 있대요. 그 안에.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무슬림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안 돼요. 얘기는 듣는데요. 그 학교에서.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것도 주님께서 하신 일이 아닐까. 이 난민들 이 유럽에 많이 오게 한 이유가 처음에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유럽이 다 이슬람화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7주를 사실 어제도 나이트하고 잠도 안 자고 지금 얼굴도 엉망인데 지금 이거 듣고 싶어서 듣고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 교육을 듣고야 너무너무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슬림에 대해서 난민들에 대해서 좀 더 오픈 마음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포용하자.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이제 그 평신도의 선교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7주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뭐 한마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오늘 어찌 보면 우리 권누가 선교사님께서 아주 진솔하게 본인이 몸담았던 단체들의 허와 실 이렇게 해서 잘 발표해 주셔서 우리가 더 많은 이해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제 조별 모임을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선교가 최찬영 목사님이란 분이 그 6.25 직후에 한국 여권을 가지고 1953년도에 태국으로 가는 것을 그 첫 번째 선교사라고
해요. 이제 그 쉽게 해서 6.25 이후 한국 여권을 갖고 출국한 선교사를 이야기할 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 80년 정도 한국 선교가 이렇게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또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여정 속에 우리 이제 브링업 인터내셔널이 10년 전에 NGO라는 단체로 NGO의 모습을 잇고 이제 브링업 인터내셔널 시작해서 10년이 지나온 오늘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떤 시대적인 변천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에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했다면 이제 앞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역하면 좋을까에 대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은 뭐 CMI라든지 이런 그동안 UBF라든지 좋은 사역을 해줬던 단체들을 뭐 벤치마킹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저희가 또 다른 곳에 어떻게 또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지금 27개 나라, 이제 앞으로 한 나라가 더 늘 것 같아요. 그래서 28개, 스페인이 되면 28개 나라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 지역에 어떻게 표현하면 베테랑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것은 그냥 우리 시대에 어떻게 넘어갈까 정도가 아니라 아까 우리 김진희 전도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좋은 선교의 모델을 만들어서 이 선교의 모델이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이 선교하는데 좋은 발판이 돼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도 우리가 서스테너빌리티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 문을 열어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의 일환이고요. 또 올해는 인터커넥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포럼도 하고 계속 모임들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면 이 일이 되느냐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브링업 3.0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오늘은 미리 하나 여러분들에게 숙제 아닌 숙제를 드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브링업 인터내셔널이 좋은 플랫폼이 되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거하고 계시는 장소가 좋은 플랫폼이 돼서 어떻게 하면 이 선교의 하나님의 그 자원들을 잘 익스체인지 할까가 제가 가지고 있는 넥스 플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오늘 목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말씀 중에서 굉장히 우리가 좀 강하게 와 닿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목사의 수보다 평신도의 수가 많다는 게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이런 모임을 하면은요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주축을 이뤄서 발언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저희가 지난 나고야 포럼 때부터 우리가 좀 바꿔본 게 목사님들은 설교하는 거 족하다. 그러니까 우리 평신도 선교사들의 평신도 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평신도라는 것이 저는 너무 자랑스럽고요. 이 얘기는 평신도 목회자 이런 구분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분 없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역할을 잘 하는 그런 팀으로 이렇게 성장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실 목회자들은 속한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파송도 하고 그러는데 평신도들은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아직 한국적 입장에선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브링업 인터내셔널은 선교단체가 아니니까 파송을 못하지만 우리 지난 토요일 우리가 WCDF 모임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WCDF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는 일을 이제 선교사를요. 브링업은 못하지만 WCDF는 선교단체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앞으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럴 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그 선교훈련에 선교훈련에 준하는 그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평신도라고 해서 주눅들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로 하는 시대가 이제 앞으로 다음 선교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진솔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권노가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치고요. 예, 우리 진행해 주셨던 이경욱 선교사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예. 네, 그럼 저희 바로 조 나눔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 나눠주세요.